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반지름 465억 광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138억 년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는 138억 광년이어야 합니다. 시간 곱하기 속도는 거리니까요. 그런데 465억 광년이라뇨. 465를 138로 나누면 3.4가 나옵니다. 반올림 오차 수준이 아닙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오타도 계산 실수도 아닙니다. 전 세계 천문학 교과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정식으로 검증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우주에는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상식을 정면으로 깨트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우주 끝까지 데려가려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 출발하는 순간 목적지가 도망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가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요. 우주의 경계란 대체 무엇일까요? 공간에 그어진 물리적인 선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남긴 흔적 같은 것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그리고 인류가 왜 아직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오늘은 방향을 바꿔서 공간을 따라 바깥으로 나가보려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고 그 크기의 끝에 정말 무언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과학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우주의 경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반지름 465억 광년짜리 구를 그려보십시오. 지름으로는 약 930억 광년입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이 빛으로 약 10만 년 거리인데 그 우리 은하만한 크기가 100만 개 넘게 늘어서야 겨우 채울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구 안에는 은하가 대략 2조 개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허블 우주망원경이 아주 작은 하늘 한 조각을 오랜 시간 노출해서 찍은 딥필드 사진들을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추산한 숫자입니다. 1995년 천문학자들은 팔을 뻗어든 보레알 하나가 가리는 정도의 별 하나 없어 보이는 캄캄한 하늘에 아주 작은 영역을 골라 열흘 동안 카메라 셔터를 열어두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사진에는 놀랍게도 수천 개의 은하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하늘 전체로 확장해서 계산하면 2조 개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은하 하나에 별이 보통 수천억 개씩 들어있다 보니 별의 총 개수는 지구의 모든 해변과 사막의 모래알을 더 합친 것보다 많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측 가능한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이건 우주 전체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일 뿐입니다. 우주 자체는 이보다 훨씬 클 수도 심지어 무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두시는 게 오늘 에피소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465억 광년일까요?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집니다.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달리면 138억 광년. 그러니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도 138억 광년이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 계산은 결정적으로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그 138억 년 동안 빛이 지나온 공간 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138억 년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 시간 동안 그 은하는 우주 팽창을 타고 계속 더 멀리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은하는 465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138억 년은 시간의 크기이고 465억 광년은 공간의 크기입니다. 이 둘이 다른 이유는 우주가 계속 팽창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팽창한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윌슨산 천문대에서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다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빛의 파장이 붉은 쪽으로 더 많이 늘어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사이렌 소리가 높고 멀어지면 낮아지는 도플러 효과처럼 빛도 광원이 멀어지면 파장이 붉은 쪽으로 치우칩니다. 허블이 관측한 적색편이는 그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허블의 법칙이고 20세기 우주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해 그때까지 우주가 정적이라 믿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발견이 당시에 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해 거의 모든 물리학자가 우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블의 관측 하나가 그 오래된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인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풍선 표면에 점을 여러 개 찍고 불어볼까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모든 점이 멀어집니다. 어느 점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풍선 표면, 즉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들은 풍선 표면 위에서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는 국지적인 중력으로 서로 묶여있는 은하단 정도의 규모에서는 팽창의 영향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 우주 전체 규모에서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습니다. 어느 은하에서 관측하더라도 다른 모든 은하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팽창하는 우주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평범한 점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규칙은 정확히 말하면 공간이라는 무대 속에서 물질이나 정보가 움직이는 속도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풍선 표면을 기어가는 개미는 아무리 빨라도 최고 속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개미가 풍선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풍선 자체가 부풀어 오르는 속도에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풍선 표면 자체가 늘어나는 것과 그 표면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실제로 우리로부터 충분히 먼 은하들은 그 사이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가 광속을 넘어서기 때문에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됩니다. 실제로 465억 광년이라는 경계 부근에 있는 은하들 상당수가 지금 이 순간 우리로부터 광속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의 법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공간 속에서 달리는 경주와 트랙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주엔 정말 끝이 없는 걸까? 아직 놀랄 준비가 덜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우주의 끝을 향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상상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는 아주 이상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나는 우주선을 타고 가장 먼 은하를 향해 출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순조롭습니다. 목표까지의 거리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여러분이 광속으로 날아가는 동안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인데,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데 러닝머신 속도가 여러분의 속도를 따라 계속 빨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 먼 은하일수록 상황은 나빠집니다.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가 그 광속 그 자체보다 커져버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전속력으로 날아가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멀어집니다. 우주 최고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우주선의 성능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빠른 엔진을 만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공간 그 자체의 구조에서 비롯된 한계입니다. 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지점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허블 반경, 대략 140억 광년입니다. 이보다 가까운 은하는 원리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고, 이보다 더 먼 은하는 이미 손을 벗어난 영역에 있습니다. 이 허블 반경 자체도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우주의 팽창률인 허블 향수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함께 변합니다. 그럼 정확히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건 1장에서 말한 465억 광년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정답은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세 가지 경계선이 우주에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이름도 숫자도 비슷해서 자주 혼동되지만 각각 완전히 다른 질문에 답하는 경계선입니다. 첫 번째,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입자 지평선입니다. 반지름 약 465억 광년, 지금까지 원리적으로 관측할 수 있었던 가장 먼 거리입니다. 과거형의 경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의 한계선입니다. 두 번째, 도달 가능한 우주의 경계입니다. 반지름 약 180억 광년, 지금 빛의 속도로 출발한다면 미래에 원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역의 부피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부피의 약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주계의 은하 가운데 압도적 대다수는 사실 어떤 방법으로도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겁니다. 볼 수는 있지만 닿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GNZ11이라는 은하를 관측했습니다. 이 은하의 빛은 빅뱅 이후 약 4억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출발한 인류가 확인한 가장 오래된 빛의 흔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빛이 출발한 순간 GNZ11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138억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간이 계속 팽창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 은하의 실제 위치는 우리로부터 30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도달 가능한 우주의 경계 180억 광년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 은하가 태어나는 순간의 빛은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우주선을 띄운다 해도 영원히 도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주적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반지름 약 160억 광년, 이건 앞에 두 개념보다 조금 더 미묘합니다.
유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빛이나 신호를 쏘아 보낸다면 그 신호가 먼 미래에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뜻합니다. 이 경계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은하에게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신호를 보내더라도 그 신호가 영원히 닿지 못합니다.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 너머의 은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와 연결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정리하면 465억 광년은 우리가 이미 본 것의 경계, 180억 광년은 우리가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의 경계, 160억 광년은 신호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의 경계입니다. 같은 경계라는 단어를 쓰지만 셋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안개 낀 바다 위에 배를 떠올려보면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지금까지 항해하며 눈으로 목격한 모든 지점의 범위가 관측 가능한 우주 465억 광년입니다. 이미 지나온 기록이니 배가 더 나아갈수록 이 범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금 엔진을 최대로 가동해 출발한다면 앞으로 도착할 수 있는 항구들의 범위가 도달 가능한 우주 180억 광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선을 보낸다면 언젠가 수신될 수 있는 범위가 사건의 지평선인 160억 광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 경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경계 465억 광년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넓어집니다. 더 오래된 빛이 계속 새로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경계는 우주의 가속 팽창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줄어듭니다. 1998년 두 개의 독립적인 관측팀이 우주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속 팽창의 원인이 바로 정체불명의 암흑 에너지이며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힘이 공간을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도달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먼 미래로 갈수록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우주는 지금보다 더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먼 미래 수천억 년 뒤에 어느 문명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이 속한 은하단 정도만 보일 것이고 그 너머의 은하들은 이미 관측 가능한 범위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인류가 가장 넓은 우주에 손을 뻗을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숫자들 465억 광년이든 180억 광년이든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게 진짜로 공간에 실지하는 벽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에피소드의 진짜 핵심 반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계라는 단어를 쓸 때 우주 저 멀리 투명한 벽 같은 게 있고 그 너머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그림을 은연중에 떠올렸을 겁니다. 이 그림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465억 광년이라는 숫자는 공간에 실지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남긴 흔적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이 출발한 지점의 지금 이 순간의 위치입니다. 그 가장 오래된 빛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입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전체에서 동시에 뿜어져 나온 빛입니다. 그 이전의 우주는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아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지 못한 채 플라즈마 상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빛은 이 플라즈마 속에서 계속 부딪히고 흩어지길 반복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멀리 뻗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며 식어서 섭씨 3000도 아래로 내려가자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수소 원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재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롭게 떠들던 전자들이 원자 속에 붙잡히면서 빛은 더 이상 튕겨다니지 않고 자유롭게 직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주 전역에서 동시에 풀려난 빛이 138억 년을 여행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것이 CMB입니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이보다 더 오래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465억 광년이라는 경계는 이 시점 이전의 빛은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닿을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가 거리로 환산된 결과물입니다. 벽이 아니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지금 위치해 있는 자리인 겁니다. 이 경계가 시간의 흔적이라면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앞선 이야기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관측자가 각자 자기 자신만의 465억 광년짜리 경계를 갖게 됩니다. 지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관측자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우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이 CMB는 1964년 벨 연구소의 두 과학자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통신 위성용 안테나를 테스트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잡히는 정체불명의 잡음 신호를 두고 안테나에 비둘기 배설물이 묻어서 그런가 청소도 해보고 온갖 장비 결함을 다 의심해봤지만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예측되어 있던 빅뱅의 잔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우연한 발견으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남긴 흔적이 지구의 한 통신 안테나에 잡음처럼 걸려든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한 그 순간의 빛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사방에서 본 것뿐입니다. 그 너머에 진짜로 무엇이 있는지는 원리적으로 빛을 통해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각도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 전체의 모양은 평평할까요? 어딘가 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주의 곡률이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를 가르는 결정적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표면처럼 휘어 유한한 닫힌 우주, 말 한 장처럼 휘어 무한히 뻗어나가는 열린 우주, 그리고 곡률이 정확히 0인 평평한 우주입니다. 이 곡률을 가장 정밀하게 측정한 것이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입니다. 2018년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 우주의 곡률값은 0의 극도로 가까웠습니다. 다른 관측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오차범위 0.002 수준의 정밀도로 우주는 평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우주 초기의 급팽창, 인플레이션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처음부터 두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풀기 위해 1980년대 초 등장한 이론이었습니다. 하나는 평탄성 문제입니다. 표준 빅뱅 이론으로만 계산을 하면 우주의 곡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휘어지는 방향으로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주는 138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평선 문제입니다. 하늘의 정반대 방향에서 온 빛조차 거의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표준 빅뱅 이론에 따르면 두 영역은 빛의 속도로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서로 접촉한 적 없는 두 영역이 어떻게 같은 온도를 가졌을까요? 이건 마치 연필이 뾰족한 끝으로 세워지면 눈 깜짝할 사이에 넘어져야 하는데 138억 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이상한 균형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이 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빅뱅 직후 극히 짧은 순간 우주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히 부풀었다는 겁니다. 풍선을 순식간에 지구만큼 불면 표면의 한 부분만 보면 거의 평평해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전에는 우주가 지금보다 훨씬 작아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그 균일했던 상태가 그대로 늘어나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플랑크 위성의 관측값은 이 이론적 예측을 정밀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이 곧 무한하다는 뜻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수학적으로는 평평하면서도 유한한 우주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래된 아케이드 게임처럼 화면 오른쪽 끝으로 나가면 다 왼쪽 끝에서 다시 나타나는 구조를 상상해 보십시오. 팩맨 같은 게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다중 연결 공간은 국소적으로는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그 안에서 각도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두 평행선은 아무리 연장해도 만나지 않습니다. 겉보기 성질은 완벽하게 평평한 공간과 똑같지만 한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면 결국 출발점 근처로 되돌아오는 유한한 공간입니다. 과학자들은 CMB 지도에서 이런 흔적, 즉 하늘의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거울처럼 짝을 이루는 온도 패턴을 찾으려 시도했습니다. 이를 찾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른바 원안의 원탐색으로 하늘 전역에서 똑같은 온도 패턴을 가진 원형 고리쌍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런 고리쌍이 발견된다면 우주가 유한하고 스스로 감겨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정말 그런 구조라 해도 그 감겨있는 크기는 최소한 465억 광년보다 커야 한다는 것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은 매우 정밀하게 확인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평평한 우주가 무한히 뻗어나가는지 유한한 크기로 감겨있는지는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딱딱한 숫자들을 따라오셨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다른 결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만약에 우주가 진짜로 무한하다면 어떨까요? 이건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걸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의 종류는 유한합니다. 쿼크, 전자, 광자 같은 입자들의 종류는 물리학의 표준 모양 안에서 정해진 몇 가지 뿐입니다. 물리 법칙이 허용하는 입자들의 배열 방식, 그 경우에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하지만 결국 유한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재료로 무한히 넓은 공간에 계속 채워 넣어야 한다면 같은 배열이 어딘가에서 반드시 그것도 무한히 여러 번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둘기집 원리와 같은 구조입니다. 비둘기집이 10개인데 비둘기가 100마리라면 최소한 어느 한 집
집에는 2마리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아주 먼 어딘가에 지금의 나와 완전히 동일한 입자 배열을 가진 존재, 여러분과 똑같은 얼굴과 기억을 가진 또 다른 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만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시도한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그 거리는 930억 광년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 사고 실험의 전제가 모두 옳다 해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과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우주가 무한하다는 가정 위에 순수한 논리를 얹은 사고 실험입니다. 검증할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사고 실험을 처음 진지하게 다룬 것이 제일 수준 다중우주라는 개념입니다. 흔히 떠올리는 전혀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평행우주와는 다릅니다. 같은 물리법칙, 같은 우주 안에서 그저 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영역에 비슷한 배열이 반복된다는 훨씬 소박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검증 불가능한 사고 실험에 불과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고 실험이 주는 감정은 묘합니다. 우주가 너무 커서 내가 결국 유한한 경우의 수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아득한 외로움과 이 광막한 어둠 속 어딘가에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이상한 위안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진짜 질문은 또 다른 나가 있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유한한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무한할지도 모르는 우주 앞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건 물리학의 질문인 동시에 아주 오래된 철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사고 실험입니다. 우주가 정말 무한한지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무한하다 해도 물질 분포가 균일한지 물리 법칙이 우주 모든 곳에서 동일한지 같은 여러 전제가 다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크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오늘 다룬 465억 광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지구라는 행성은 전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작은 존재가 138억 년의 시간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우주의 경계를 계산해내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주 역사 전체에서 가장 이상하고 놀라운 사건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138억 년 동안 펼쳐진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자기 자신의 크기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얻은 답은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어 있었다는 발견이었습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3차원 공간 안에서 살아가며 몸으로 익힌 직관입니다. 방에는 벽이 있고 도로에는 끝이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경계가 있다는 일상의 경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주 그 자체는 그 방과 도로가 놓여있는 배경 그 자체입니다. 우주의 끝을 묻는다는 건 공간 자체의 바깥은 어디인가를 묻는 것과 비슷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와 직관만으로는 애초에 완전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465억 광년은 벽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의 흔적입니다. 180억 광년은 우리가 실제로 닿을 수 있는 한계, 160억 광년은 신호로 연결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 모든 경계 너머에 우주가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인류가 완전히 풀지 못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는 인류 최초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비행은 겨우 12초 동안 36m를 날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우스울 정도로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12초가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 465억 광년 너머에서 날아온 빛을 망원경으로 붙잡아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직 그 답을 향한 여정의 12초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그 거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과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